지역의 진심 MBC 경남 화이팅! 파란 하늘 저 너머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 속 빛나는 미지의 세계. 우리는 그것을 우주라 부르며 동경했습니다. 오로지 지역의 힘으로 이룬 꿈. 경남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별을 꿈꾸던 아이들은 우주를 개척하는 당당한 인재가 됩니다. 우주로 향하는 문이 열린 곳, 이곳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내일의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주의 이야기를 삶과 연결해 인문학으로 풀고 상상 속 우주를 K 콘텐츠로 풀어가며 우주에 대한 오늘의 꿈을 내일로 연결하는 배움이 모여 우주와 사람을 연결하는 다채로운 이야기. 스페이스인의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주항공과 사람을 이어주는 컨퍼런스 쇼 스페이스인 3강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근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3강의 첫 시작은 허니플레인의 목소리로 함께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하늘을 달리다라는 곡을 들어봤는데요. 3강 내내 허니플레인이 또 함께 해주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무대에 서셨는데 네. 섭외 전화 받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예. 이 우주 항공 관한 무슨 쇼를 한다는데 저희 밴드가 뭘 해야 될지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데 작가님 설명을 좀 들으니 분위기도 약간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노래로 하늘, 별, 달 같은 주제의 노래로 이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 게 어떠냐 하셔서 당황했지만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그 목소리가 아우. 뭔가 우주와도 잘 어울리는 것 정말요? 같은데, 뭐 그 하늘이라든지 별, 달 이런 것들도 노래에 영감을 줄까요? 아우, 그럼요. 제가 곡을 좀 네. 쓰는 역할을 네. 하는데 네, 가사 쓸 때 보통 우리가 어릴 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동심해졌고 막 그렇잖아요. 저희는 약간 별을 천체로 다가가지 않고 동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별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영감을 받곤 하죠. 예.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가 아무래도 좀 우주항공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보조 진행자로서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각오하셨죠? 아우, 조금, 아주 조금 미약 하나만 알아보고 조금 준비하고 왔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허니플레인과 함께하는 3강입니다. 사람과 우주를 이어주는 컨퍼런스 쇼 스페이스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조립을 해서 여기에 이제 뭐 통신,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제 블루투스 모듈로 움직여요 이제. 네, 이거 딱 해가지고 여기 컨트롤 버튼과 랜덤 위성을 캔 사이즈로 구현해냈다고 해서 캔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이것을 조립을 해보면서 실제로 위성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위성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정말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체득된 그 경험을 가지고 정말 본인의 어떤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 수업 자체는 조금 더 완제품을 가지고 시스템을 나눠서 조립을 해보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지식을 갖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우주 시스템,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의 궤도를 어떻게 돌고 있는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이론적인 어떤 설명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ISS에 대해서 실습을 했는데 ISS가 어떤 궤적으로 지나가는지, 그리고 우주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이거를 3D 그래픽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좀 더 생동감 있게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STK를 활용해서 하는 실습 수업을 통해서 이제 우주 임무 설계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 강의 강연 연사는요, 우주 분야 석학입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서 우주 개발, 우주 산업을 주제로 멋진 강연을 펼쳐주실 김혜동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님을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혜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강연은 항상 밖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재밌는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도에 우리가 인공위성에 올라갔었죠? 혹시 아시나요? 1957년 10월 4일 처음 인류가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렸죠. 이름은 스푸트니크 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Soviet Union launched Sputnik 1. 이렇게 생겼어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인공위성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공위성은 조금 다를 거예요. 실제 크기고요. 한 50cm 정도 좀 크고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위성 하면은 뭐 태양 전지판이라는 것도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아마 상상하실 건데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촉수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요상하게 생겼는데 저게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였고요. 지금 러시아가 옛날에 이름이 소련이었었죠. 그래서 소련인 그때 이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렸습니다. 그랬던 우주 개발이 어느덧 60년, 이제 7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할 뉴 스페이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그대로 바꾸면은 뭐 신우주, 그 다음에 올드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옛날 우주,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에 뉴 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우주를 개발했던 어떤 형태,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보여줬던 우주 기술의 내용하고 지금의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접근하는 방법과 우주를 개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은 것이죠. 첫 번째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맨 처음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는 예전에는 이제 냉전 시대라 그래가지고 소련하고 미국이 한참 이렇게 굉장히 서로 으르렁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먼저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거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에 패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련도 정부, 국가가 나서가지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우주 개발을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을 수 있는 국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명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됐는데 미국은 불과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주 개발을 하면서 미국이 첫 번째 타이틀을 가진 것도 많죠. 그 중에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스푸트니크 1호만큼 굉장한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낸 거는 미국이었죠.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를 개발한다, 우주에 무엇을 보내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누가 잘하나, 국가 단위에서 누가 잘하나,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서는 민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간 산업체가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술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특정 국가의 특정 정부가 큰 돈을 쏟아부어야만 우주로 날아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에서도 로켓을 만들고 민간에서 로켓 만들다 보니까는 가격이 싸지니까는 좀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심지어는 스타트업들이 내가 우주에다가 무언가를 올려가지고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시대로 접어든 게 불과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10년이 채 안 돼요. 그 시대를 우리가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 단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됐고, 국가 단위로 경쟁을 하는데 아무한테나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뭐 내가 뭔가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는 스타트업에다가 정부가 큰 돈을 줄 수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굉장히 큰 항공 우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집중이 됐고, 그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주 기술, 우주 개발이 이제 됐었던 반면에 최근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새로운 우주 스타트업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올라가서 인공위성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도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뭔가 재급유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고장났을 때 우주에서 고쳐준다. 지구로 가져와 가지고 연료를 넣어주거나 지구로 가져와 가지고 고쳐줘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누군가가 우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연료가 떨어졌어요. 저한테 연료 좀 공급해 주세요. 저 어디가 고장났는데 부품 조금만 갈면은 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궤도상 서비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스타트업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는 지구에만 우리는 관심을 뒀어요. 지구에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이 뭔가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주고 생활의 편리를 이렇게 우리가 향상을 시켜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벗어나서 달에 간다거나 화성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지구주위 우주 공간에서 무엇인가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실제로 만들어서 지금 올라가 있는 도요셋 또는 이제 스나이프라고 하는 인공위성입니다. 한 요 정도 데스크탑 정도 크기인데 4개 중에 3개가 이제 발사가 됐고요. 하나는 발사관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3개 중에 지금 현재 2년이 지났는데 2개가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초소형 인공위성 중에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던 수명, 우리가 이제 임무 수명이라 그러는데 1년 이상을 버티고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최초의 큐브셋이 됩니다. 이렇게 연구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작은 인공위성인데 뭐 100명, 200명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하고 한 너댓 명의 연구원들이 앞에 있는 큐브셋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우주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일 수만 있으면은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도전하는 것이 지금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큰 XY는 뭐 여기에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근사값들이 연산이 되는 상황. 물론 이제 근사값하고 차값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행기가 첫 번째 비행기가 비행기보다 특히 동력학이라는 게 운동의 어떤 본질을 탐구하는 그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본질을 잘 모르고 그냥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뭐 AI가 주는 그런 그 제공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그 실무에서 비행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능력들은 진짜 그 펀더멘탈한 그 프린서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게 동기부여하는 게 저희 교수들의 이제 중요한 임무인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고 예제도 많이 풀어주셔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매틀랩이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포트란, C++, 뭐 파이썬. 수치에서 과목은 좀 독특한 과목이긴 한데 일단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이제 2가지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적인 방법으로 계측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현상을 관측하는 거고, 2번째로는 이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우리 물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물리 현상들, 그러니까
뭐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유체 문제, 더 나아가 기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 수치 해석법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지식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수업에서는 이제 수학적인 접근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풀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x를 작은 수량을 우주항공과 사람을 이어주는 컨퍼런스 쇼 스페이스인 3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꿈을 꿔왔는데요. 이제는 그 꿈이 현실이 된 지 오래가 됐습니다. 바로 비행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연사, 항공이 인류에 미친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명노신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님과 함께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명노신 교수입니다. 우주에 이어서 항공, 지구 대기 속을 비행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와 같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약 120년 전에 현실이 되었고요. 저희 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항공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또 지구를 하늘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항공의 발자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보이시죠? 인간이 모델로 삼았던 새는 약 3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항공기는 무게가 무려 수백 톤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하늘의 비행을 볼 때는 공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무거운 항공기가 하늘에 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경이롭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날 기후, 수분이 많은 대기 속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항공기가 지나간 다음에 소용돌이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소용돌이가 기본적으로는 저 수백 톤의 항공기를 하늘에 띄우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은 공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주하고 항공에 구분하는 것은 비행체가 얼마나 공기를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진을 통해서 공기를 사용하고요. 날개를 통해서 뜨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항공기가 첫 번째였고요. 또 두 번째 항공기는 조금 다릅니다. 날개가 없는 대신에 블레이드 형상의 회전, 프로펠러와 같은 블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뜨게 되는데요. 저 헬리콥터의 무게는 약 1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정지 비행을 할 수 있고 그 10톤에 해당하는 힘을 바다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진, 아름다운 사진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내드릴 영상은 최근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비행기들인데 우선 프로펠러가 여러 개 있죠. 저 비행기의 특징은 전기를 통해서 추력을 넣는 이제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항공의 역사는 경이롭기도 하지만은 약 120년 전부터 동력 비행이 가능한 이후에 수많은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행을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표면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면 따라서 공기가 희박해지면은 이제 우주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제 지표면 근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날개에 바등각을 통해서 뜨는 힘이 발생됩니다. 근데 30km, 40km 올라가면은 공기가 희박해져서
더 빠른 속도로 날아야 양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은 주어진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력이 필요하죠. 그럼 더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올라가면은 이제는 공기가 아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륜령에 의한 케플러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인간이 만든 물체는 공력 관리 때문에 온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칼만이라는 분이 우주의 가장자리, 항공과 우주를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약 80km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항공을 거치지 않고 우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둘은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고요. 이 또 다른 애는 우주성에도 항공이 있습니다. 혹성 행성 중에서 제가 세턴 이제 토성이 있는데 토성의 위성 중에 하나인 타이탄이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어떤 대학 교수가 다음 중요한 우주 탐사 프로그램으로서 타이탄에 드론을 보내자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가 수많은 협의를 거쳐서 미국의 중요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이제 발사가 되고요. 무려 10년을 우주 비행을 거쳐서 35년에 타이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주나 항공은 오랜 기간을 준비해야 되고 그만큼 물론 그 탐을 통해서 얻는 결과는 개긴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주에도 항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에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날게 되고요. 타이탄에도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탐사를 위해서는 비행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120년간의 많은 분들의 성각자들의 노력을 거쳐서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하게 된 게 이제 항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차원 이동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플랫랜드라고 해서 만약에 세상이 3차원이 아니고 2차원 세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가 있는데 2차원 세계에서는 원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마치 항공 비행이 있기 전에는 지구 표면에서 평면적인 운동만 가능했었습니다. 비로소 3차원 항공이 가능해지면서 3차원 이동이 된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 나라에서 매년 약 1억 명이 비행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1년에 2번 정도의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400만 톤의 화물을 이송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항공 관련해서는 전 세계 6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구 표면으로서 떨어진 데서 지구를 봄으로 인해서 지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지구를 더 사랑하게 됐죠. 그리고 지구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니까 더 지구를 발전시키고 또 지식이 창출됐습니다. 그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하늘에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각 나라를 이제 보호하는 국방이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은 저희 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KF-21 한국형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경납고한 날렵한 형상의 전투기 한 대.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CJ1호기가 엔진 가동 시험, 엔진런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엔진 가동. 먼저 보조동력 장치가 점화되면서 날개 부분에 불꽃이 솟아오르고 잠시 뒤 왼쪽 엔진 노즐 끝이 오므라드는가 싶더니 분홍빛 하염 한 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 11년. 첫 비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120년 동안에 항공 선각자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계 장치보다 왜 항공이 독특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 조건이 모순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야 되니까 모순적이죠.
어쨌든 그런 모순적인 조건을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항공 엔지니어들의 책무입니다. 비행기 하나를 만드는데 수백만, 수천만 정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현재의 이제 항공이 해법해야 될 이유가 되겠고요. 다음으로서는 항공 강대국을 사례를 보면은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항공 강대국은 라이트 형제의 미국과 프랑스 등이 되겠는데 핵심은 개척하고 선점하고 혁신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상국립대 교훈이 개척인데 개척은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 또는 도전적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닥치는 것이죠. 저희가 지구상에서 발을 한번 뗀다는 것은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 새끼가 나무 위에 둥우리에서 처음 날개짓을 할 때의 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개척하는 자만이 선점할 수 있고 선점이 되면은 개척의 마인드를 간직한 사람은 항상 혁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나가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 엔지니어들의 스피릿은 바로 라이트 행자가 했던 learning by doing. 모든 것이 준비되고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비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라이트 행자는 추진 동력의 중요성, 비행 조정의 중요성 몇 가지를 이해한 다음에는 과감하게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을 시작합니다. 그게 learning by doing인데 이러한 스피릿 자체가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항공 강대국들이 지금의 강국이 된 것이죠.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나라도 이미 이제 항공기를 만드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세 가지입니다. 기술, 근데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것은 수요 창출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마지막이 후속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기술도 많이 따라왔지만 앞으로는 수요 창출을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비행기를 수출을 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후속 지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나 다른 산업에서 잘한 것들은 다른 나라보다 개발 시간이 짧습니다. 그게 비밀은 뭐냐면은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것이죠. 찾아내고 해결하면은 다른 경쟁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공기는 부품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되지만은 실제 비행기의 컨트롤을 만드는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스컹크 워크라 그래서 락히드의 소수의 한 수십 명 단위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도전적으로 그 비행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개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가 핫하지만은 여전히 항공도 앞으로 미래에 개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될 수가 있냐? 첫 번째는 Toward Unbounded Flight on Earth라 그래서 지구상에서의 자유로운 비행.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지금 있는 비행기도 고정의 비행 같은 경우는 한 지점에서 거의 직선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더 자유롭게 되려고 그러면은 도시의 빌딩 간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남해안에 조그만 섬들 간을 움직이려고 하려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새로운 비행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행이 가능한 것은 공기였지만은 그렇지만 그 공기에다가 비행을 통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죠. 환경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것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으로서는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전기모터를 통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추진력을 넣거나 또는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니라 식물을 통해서 필요한 연료를 얻거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든 수소와 카본, C를 인조적으로 만들어서 인조적으로 연료를 만들게 되면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어떤 영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시대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행기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미래 비행체라고 그러는데 기존의 비행체보다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 또 1km, 2km에 공항이 필요하지 않아서 조그만 섬에도 갈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기술이 발달해야 되겠지만 더 안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항공하고 우주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거리에서 통상적으로 나누지만은 공기를 활용하고 하면 항공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주가 항공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전 강연자가 말씀했던 우주의 활용은 주로 500km, 1000km의 높은 고도에서의 인공위성이었는데 그의 단점은 지구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인공위성이 지구 표면에 더 가깝게 오게 되면은 더 관찰을 잘할 수가 있고 더 통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만큼 날아야 되냐면은 100km, 130km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가 우주의 엣지라 그랬죠.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마치 비행기처럼 활용을 해서 추진력을 얻고 또 그 궤도에서는 항적 때문에 그냥 두면은 계속적으로 고도를 잃기 때문에 그거를 양력을 발생시켜서 이제 계속 그 궤도를 유지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공위성 비행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와 항공은 우주 비행기와 같이 우주로 나갔다가 지구에 들어올 때 비행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마저도 마치 인공위성 비행기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항공과 우주를 개념적으로는 나눌 필요가 없고 본인이 더 원하고 더 흥미롭다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이제 전공을 하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더 자유로운 비행, 그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중력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어진 공간을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인간의 책임인 지구의 기후에 덜 임팩트를 주면서 하는 비행체를 개발하고 또 우주의 경계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새로운 미래의 항공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여러분들의 도전적인 어떤 참여를 이제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 명노신 교수님, 그리고 김혜동 교수님, 그리고 허니플레인과 함께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교수님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우주항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의 의견을 담아와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함께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이 항공우주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뉴스페이스와 올드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뉴스페이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로켓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도전은 못 해봤는데 스페이스X가 도전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거에 우리가 올드 스페이스라 그러면은 정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한두 번 실패를 하면은 이렇게 막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건데 민간 회사에서 이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이뤄냈다라는 게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주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이 항공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번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탄소 비행기와 전기 비행기의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저탄소 전기 항공기라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항공기는 지구 대기에다가 CO2라든지 질소 산화물들을 이제 에미션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2차 전지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소형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전기 항공기들이 이미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 비행기를 저희도 지금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질문한 저탄소 전기 항공기 쪽에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 국가적으로도 주요한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걸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 2차 전지나 배터리와 같은 우리나라가 장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하고 협력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비행, 항공에 대한 기술이 성장할 때 이 기술로 인해서 우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최초의 동력 비행은 1903년인데 그 이전에 그 소설가들은 그 소설을 통해서 우주 외계인과의 전쟁을 상상을 했었고, 그런 소설들이 우주 로켓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다드 미군인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화성을 탐사해야 되겠다 할 인생의 목적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럼 답은 동력 비행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주를 생각한 것이죠. 사람은 그만큼 멀리 봅니다. 네. 예. 사람은 그만큼 멀리 보고 있는 존재다. 존재. 예. 자, All About 우주항공 컨퍼런스 쇼 스페이스 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참 흥미진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참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건 또 소감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김혜동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 대상으로 많은 강연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우주 개발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제 짧은 강의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그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 좀 피부로 와닿는 어떤 우주 개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그 명노신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개척하고 선점하고 혁신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꼭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 어떤 결과물을 떠나서 그런 결과가 가능했다 했던 그런 정신, 개척적인 그다음에 혁신하는 그런 정신들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니플레인도 하늘을 노래하고 또 오늘 별을 노래해 주셨는데 이번 강연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교수님들 같은 분들과 또 연구진, 기술자들이 좀 더 노력하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의 선도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 눈빛에서 뭔가 확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그 재밌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음악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해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은 내 별, 아름답게 비치네. 신비한 하늘 우중 궁금할 땐 다 함께 스페이스 인. 이야, 너무 좋네요. 스페이스 인. 이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더욱더 감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과 또 음악이 함께해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특별한 강연 순서였습니다. 우주항공과 사람을 이어주는 컨퍼런스 쇼 스페이스인 3강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동, 명노신 교수님 그리고 허니플레인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싸고 Everyday 눈을 감고 나는 생각해 그 푸른 하늘에 부는 저 바람의 기억을 타고 날아가 밝게 웃고 있는 내 모습 So beautiful It's a shining star 너무나도 그리운 내 어린 시절의 풍경 나를 부르는 내게 들리는 무지개 언덕
every day 그 눈을 감고 나는 생각해 푸른 하늘에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죠. 위성을 하나 쏘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화단의 회장 김민석입니다. RTSA 회장을 맡은 조수아입니다. 박찬욱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SNS를 뜨겁게 달군 김해학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기억하시나요?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했다는 건데 베스트 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우수한 어떤 역량들을 모으면은 저희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우주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큰 어떤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청도 생겼고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분야의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산업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하고 창업도 하고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서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